나는 버려졌다고 믿었는데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 화가 났다. 누가 나를 부른다는 건지, 누가 감히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이미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12년이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 가정이라고 불렀던 공간,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한 사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조금씩 버려지고 있었고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의 질문에 붙잡혔다. 나는 정말 버려진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믿고 있었던 건가? 그 질문의 답을 나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런데 그 질문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까봐 끝내 삼켜버리는 거죠. 저는 그 질문을 18년 동안 삼켰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의 모든 날들을 그 한마디 위에 얹어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죠.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의 숟가락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입을 뜨더니 그러더군요.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별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별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에 박혀서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18년 동안 끓여온 된장찌개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외롭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입맛이 좀 변했나 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그게 침묵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던 거죠.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거품이 묻은 손으로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서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었을까? 아내. 그래요, 저는 아내였습니다. 며느리이기도 했고요. 1년 3개월 동안 어머님 병상을 지킨 그의 곁에서 저는 빨래를 했고 도시락을 쌌고 새벽마다 죽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제게 고마워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저는 그날 밤 처음 깨달았던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 시간 속에 제가 없었다는 게 말입니다. 마치 같은 무대에 서 있었지만 조명은 늘 그와 어머님에게만 비추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무대 뒤편에서 무대를 바치는 검은 천막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저는 18년을 그 천막 뒤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원래 한국 남자들이 그렇잖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은 깊어. 이 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평생 동안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짓말일까요? 저는 그 거짓말에 가장 충실한 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자꾸 진동하기 시작한 건 식탁 위에 엎어놓인 휴대폰이 부르르 떨릴 때마다 그는 묘하게 빠른 속도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는 회사 일이야라고 짧게 말한 뒤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베란다 문은 늘 닫혀 있었고요. 유리에 김이 서리듯 그 사람의 표정도 점점 제게서 흐려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보지 못한 그의 얼굴이 저 문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제가 살아온 18년이 다른 의미로 다시 쓰일까봐.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그저 제가 혼자서 써내려간 한 편의 소설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보다 익숙한 거짓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은 낯설고 그래서 아프거든요. 하지만 거짓은 익숙해서 그 안에 누워 있으면 따뜻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저는 그 따뜻한 거짓 안에 누워서 점점 차가워지는 제 손끝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출근하면서 책상 위에 휴대폰을 두고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휴대폰을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휴대폰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을 댈까 말까? 그 5분이 제 18년을 갈라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손을 뻗었을 때 손끝이 떨리던 그 감각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차가운 액정 위에 제 지문이 닿는 순간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화면을 켜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다음 장에서 그 휴대폰을 열어본 뒤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두 동강 내버렸는지 천천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한 줄의 메시지로 무너지는 그 순간을 여러분께 가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과 한 달 동안 나눈 대화를 모두 합쳤을 때 그게 10분이 넘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느 날 밤 달력을 펼쳐놓고 그 시간을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 19년 차 부부의 한 달간 대화 시간이 7분 남짓이었습니다. 7분. 라면 한 그릇 끓이는 시간보다 짧았던 겁니다. 그 휴대폰을 열어본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날 제가 본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화면을 본 뒤에도 제가 아무 일 없었던 척 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리미가 옷깃 위를 미끄러지는데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부터 그의 하루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출근은 점점 빨라졌고 퇴근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회식이야. 오늘은 거래처랑 약속. 오늘은 그냥 바빴어. 그 그냥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그냥이라니.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 하루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그의 도시락을 싸고 8시에는 빨래를 돌리고 10시에는 청소기를 밀고 12시에는 혼자 밥을 먹고 그 일상이 끝없이 반복되는 동안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어떤 날은 거실 한복판에 앉아서 시계를 노려본 적도 있었습니다. 저 시계를 멈추면 이 외로움도 멈출까 싶어서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의 외로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외로움과 결이 다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외로움은 빈 방에서 오는 것이지만 결혼한 사람의 외로움은 옆방에서 옵니다.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 때 오는 외로움. 그건 정말이지 사람을 천천히 갉아먹는 외로움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메뉴가 뭐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데 갑자기 목이 메이는 겁니다. 음식이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컵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정말 물이 맞나? 결혼이라는 컵에 가득 담긴 물을 매일같이 들이켰는데 저는 점점 더 목이 말라갔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시고 있던 건 물이 아니었다는 걸. 그 사람의 침묵이었고, 그 사람의 무관심이었고, 그 사람의 부재였다는 걸 말이죠. 갈증을 풀어줄 거라 믿고 들이켰던 그것들이 사실은 제 안의 수분을 빼앗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빈 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친 컵 바닥에는 작은 얼룩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이 꼭 제 모습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누군가의 갈증을 채워주려고 자신을 다 비워냈는데 정작 본인은 바닥에 남은 얼룩 하나로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친정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평생 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면 네, 아버지가 어디 가자면 그러죠. 엄마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런 엄마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엄마와 똑같은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학습됩니다. 우리는 부모가 보여준 사랑의 모양을 따라 그리며 살아갑니다. 엄마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하나 보다. 그렇게 무의식 중에 그 모양을 답습하는 거죠. 저는 엄마의 외로움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이었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그가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술 냄새를 풍기며 늘 그렇듯 말없이.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제 18년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에 찍힌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함께 적혀 있던 한 단어가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사랑이라는 환상의 마지막 끈을 잘라버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영수증이 제게 말해준 진실과 제가 그 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제 자신의 얼굴에 대해 천천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1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그 종이 한 장 위에 어떻게 비쳐 있었는지를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안 와도 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정중한 칼날인지 들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그 말을 결혼 19년 동안 무려 47번 들었습니다. 47번. 한 달에 2번씩 저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정중하게 밀려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수증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죠.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그 종이에는 어느 호텔 라운지의 이름과 새벽 일시라는 시간, 그리고 2명분의 와인 가격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밤 정말로 무너진 건 그 영수증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욕실 문 앞에 서서 그가 나오면 무엇을 물어볼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화내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도 저는 그것을 어떻게 들이밀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그 영수증을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왜였을까요? 왜 저는 그 종이를
그의 얼굴 앞에 던지지 못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그 종이를 들이미는 순간 제가 18년 동안 쌓아온 컵이 산산조각 날까봐, 빈 컵이라도 얼룩진 컵이라도 저는 그것을 부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가 시댁일에서 저를 자연스럽게 빼기 시작한 게 시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때처럼 저는 또 그 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현관에서 제 손에 든 가방을 보더니 그러더군요. 당신은 안 와도 돼. 누나들이랑 내가 알아서 할게.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분명히 배려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겁니다. 마치 식탁 위의 컵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살짝 옆으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사라진 건 아닌데 더 이상 손이 닿는 자리에는 없는 그 위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그 사람의 식탁 한가운데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아챘던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밀려나는 동안 저는 그것을 편해진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시댁일 안 해도 되니까 좋네. 그래, 병원 안 가도 되니까 편하네. 저는 제가 밀려나는 그 자리마다 편해서 좋다는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인정하는 순간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였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별의별 거짓말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거짓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한 거짓말은 평생 들키지 않거든요. 저는 그 거짓말을 너무 오래 믿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았던 겁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끝까지 병실 밖에 있었습니다. 누나들이 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어머님 영정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누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유리문 밖에 서서 손에 쥔 보온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차라도 따라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 가족의 슬픔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한 친척 어른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자네는 참 조용한 며느리야.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듣는 순간 18년 동안 제가 그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가 한마디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한 며느리, 있어도 없는 듯한 며느리, 식탁 가장자리에 놓인 손대지 않는 컵 같은 며느리.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또 침묵했습니다. 18년 동안 익숙했던 그 침묵이 그날따라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 차에 함께 타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조수석 모양의 짐인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한 여자의 목소리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전화 한 통이 제게 무엇을 알려주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제가 처음으로 18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밀려나기만 하던 한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두 발에 힘을 준 그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사람이 망설이는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될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인간이 결정적인 진실 앞에서 등을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8초라고 합니다. 8초. 수만 번 깊게 들이쉴 시간보다 짧은 그 순간에 사람은 평생을 결정해버립니다. 저는 그 8초 동안 19년의 결혼 생활을 한 번 더 살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외면하기로 한 거죠. 그 전화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죠.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받은 그 전화. 수화기 너머의 여자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시죠? 그 한마디로 시작된 통화는 채 3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분 동안 저는 18년 동안 마셔온 그 빈 컵의 정체를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회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가 그와 만나고 있다고. 그 친구가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고요. 그 여자는 친절했습니다. 친절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사모님, 이 번호로 다시는 연락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한 번만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내일 오후 3시 이응이응 대학병원 1207호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제 18년의 매 순간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빛은 환했고 어떤 빛은 흐렸으며 어떤 빛은 제가 못 보고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의 옆모습이 그렇게 낯설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45분. 저는 그 병원 12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1207호. 그 숫자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또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 18년 동안 제 옆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던 활짝 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에 섞여 들리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가벼웠고 다정했고 무엇보다 살아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만들어내는 공기는 제가 18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온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마셨던 빈 컵의 정체를요. 그건 그 사람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빈 컵이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따라주는 컵이 제가 아니었을 뿐이죠. 19년 동안 제가 들고 있던 그 컵은 처음부터 그의 손이 향하지 않는 컵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분노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문을 열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결혼이 끝나고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끝나고 무엇보다 제가 18년 동안 지켜온 사랑받는 아내라는 정체성이 끝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진실로부터가 아니라 진실 앞에 선 제 자신으로부터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면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거야. 나라면 그 자리에서 한바탕 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문 앞에 서보면 알게 됩니다. 인간이 진실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를요. 진실은 거대한 파도 같아서 그 앞에 서본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압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몰라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서 외면한다는 사실을요. 모르는 사람은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면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병원을 나와서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후에 카페는 한산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시켰습니다. 직원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을 제 앞에 놓아주는데 저는 그 잔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잔 속의 차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따라준 가득한 잔 앞에 앉아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마실 줄을 몰랐습니다. 19년 동안 빈 컵을 들고 살아온 사람은 가득 찬 잔 앞에서 어떻게 입을 대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린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창문 밖으로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그 평범한 풍경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서 저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빈 컵을 끌어안고 지나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평소처럼 늦게 들어오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가 직접 쓴 편지. 그리고 그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19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마음을 글로 써본 적 없는 그 사람이 왜 하필 그날 펜을 들었는지에 대해 천천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떠나가는 사랑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다정할 수 있는지를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혼 반지의 무게가 몇 그램인지 아십니까? 평균 4g입니다. 4g. 동전 한 개보다 가벼운 그 무게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는 18년의 세월보다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작은 금속 고리 하나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두 동강 낼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식탁 위에 그 편지 이야기로 돌아가야겠죠. 그날 저녁 카페에서 울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그 사람의 글씨로 제 이름이 적힌 걸 본 게 몇 번이나 됐을까요? 결혼식 청첩장 외에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열기도 전에 봉투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먼저 꺼냈습니다. 편지보다 사진이 먼저 손에 잡혔다는 게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얼굴의 여자. 그리고 그 옆에 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카페 창가에서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이 멈춘 건 그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왼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그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였습니다. 가운데에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 그 양옆으로 가느다란 잎사귀 모양의 세공. 19년 전 결혼식 날 그가 제 손에 끼워준 그 반지였습니다. 3년 전 그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장대 위에서 사라진 그 반지를 저는 한 달 동안 온 집안을 뒤지며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내가 닦으려고 가져갔다가 어디 둔 건지 모르겠어. 잃어버린 것 같아. 내가 다시 똑같은 걸로 맞춰줄게.
새 반지는 결국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반지가 어딘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사진 속 그 여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겁니다. 19년 전 제 손가락에 끼워졌던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었던 그 작은 고리가 제가 모르는 어느 시점에 제 손에서 빠져나가 그 여자의 손에 닿아 있었던 거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확히는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시간이 멈추고 그 사진 한 장만이 눈앞에 떠 있는 그 감각. 식탁 위의 형광등 불빛이 사진 표면에 미세하게 반사되고 있었는데 그 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충격이 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무너지고 있었는데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잖아. 그 목소리가 너무도 또렷해서 저는 사진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절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진실은 항상 오래전부터 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을 뿐이죠. 사라진 반지, 늦어지는 귀가, 차가워지는 식탁, 닫히는 베란다 문. 그 모든 신호들이 18년 동안 천천히 쌓여서 그날 그 사진 한 장으로 정리된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요. 그때 어머니가 제게 자주 들려주시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앙이 깊으셨던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거든요. 은비야, 숨은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단다. 감추인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 어릴 때는 그게 무서운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탁 앞에서 그 말이 처음으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무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어쩌면 자비로운 약속이었던 거죠.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건 가짜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사람을 결국에는 풀어준다는 뜻이기도 했던 겁니다. 19년 동안 빈 컵을 가득 찬 컵이라고 우기며 살아온 제게 진실은 마침내 그 컵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편지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은비야,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짓을 했다. 그 한 줄을 읽고 저는 편지를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편지의 나머지 글자들은 변명이거나 후회이거나 아니면 자기 위안일 거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을 다 읽는다고 해서 그 사진 속 반지가 제 손가락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사진과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안방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누군가의 사랑을 증명받기 위해 살아온 여자. 빈 컵을 끌어안고 갈증을 견뎌온 여자. 그 여자가 거울 속에서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 거울 속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 질문을요. 너는 누구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으로 살아왔니? 그 세 가지 질문 앞에서 거울 속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거울 앞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침묵에 대해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듣게 된 어떤 목소리에 대해 천천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19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다시 찾기 시작했는지 그 첫 발걸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만 몰랐어. 이 5글자입니다. 5글자. 이 짧은 문장이 한 사람의 12년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직접 경험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리는 그 감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거울 앞에서 시작된 침묵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죠. 그날 밤 저는 화장대 앞에서 1시간이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무렵 갑자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저는 연락처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흘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통화를 5번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그 사람의 누나, 그러니까 제 큰 시누이였습니다. 시아버님 장례식 때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던 그분께 저는 그날 들고 있던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누이는 한숨을 내쉬며 그러시더군요. 은비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라.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화기를 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이라는 말. 그 말은 곧 시누이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언제부터요?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작은 시누이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옳게, 사실 우리도 한 78년 됐어.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78년.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식탁 위에 그 빈 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빈 컵을 가득 찬 컵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시간. 그 시간 동안 시댁 사람들은 빈 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둘러앉은 식탁에서 모두가 제 컵이 비어 있는 걸 알면서도 저 혼자만 그것을 모른 채 마시는 신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그의 사촌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서뻘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더 직설적이셨습니다. 언니, 다들 알고 있었어. 모른 사람은 언니뿐이었어.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요. 네 번째는 그의 오랜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1년에 2~3번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나던 분. 그분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셨습니다.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우리도 가족이 깨질까봐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사모님. 그 호칭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멀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5번째는 친정 언니였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전화한 사람이었죠. 언니는 제 말을 다 듣더니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러시더군요. 은비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셨어. 너 결혼시킬 때 그 사람이 좀 이상해 보였는데 그래도 직장 좋고 집안 좋다고 그냥 보낸 게 평생 마음에 걸렸다고. 그리고 5년 전쯤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너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달을 끙끙 앓으셨어. 그러다 결국 못하셨지. 너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친정엄마. 돌아가신 친정엄마까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12년이라는 숫자가 그제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12년. 12년 동안 저 혼자만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신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나만 모름은 모두가 한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 5명의 침묵은
그 사람의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식탁, 친구라는 식탁, 친정이라는 식탁. 제가 둘러앉아 있던 그 모든 식탁에서 저는 혼자였던 겁니다. 가득한 잔인 줄 알고 들이켰던 모든 잔이 사실은 모두가 알면서도 저에게만 따라준 빈 잔이었던 겁니다. 그날 새벽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조차 가져오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남자의 외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12년 동안, 아니 19년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이야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쓰여진 이야기였다는 것. 저는 누군가가 써놓은 다른 사람의 대본을 제 인생인 줄 알고 연기하고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아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보다 자기가 12년 동안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 앞에서 더 크게 무너집니다. 속은 건 한순간이지만 잘못된 이야기 속에서 살아온 시간은 평생이거든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큰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엇을 챙겨야 할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 가방을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한 제 의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펼쳐놓고 옷장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우습게도 제 옷이 어떤 것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는 겁니다. 19년 동안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 입어온 옷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색, 그 사람이 보기 좋아하던 길이, 그 사람의 친구들 앞에서 어울리던 디자인. 그 옷장 안에는 정작 제가 좋아하는 옷이 한 벌도 없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나는 무슨 색을 좋아하지? 19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옷장 앞에서 시작된 가장 작고 가장 거대한 질문들에 대해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잃어버린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본 속에서 빠져나온 한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발음하기 시작한 그 첫 순간을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림자에게도 이름이 있을까요?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옆에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 그 그림자는 나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의 윤곽, 빛이 비치는 곳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흔적일 뿐이죠. 저는 19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확히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양은 있되 이름은 없는 존재. 그 5통의 전화 이야기를 마저 해야겠죠. 사실 그날 통화한 건 5명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 저는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를 직접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30년을 함께 해온 친구.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시절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던 거죠. 저는 카페에서 그를 마주보고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어요? 아니,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제 19년을 단숨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재수 씨는 그림자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을 힘조차 잃었습니다. 그림자. 그 단어가 너무 정확해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혼 전부터
정확히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 여자는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고 그 사람은 그 상처를 아는 채 저와 결혼했다고. 그리고 12년 전쯤 그 여자가 그의 인생에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19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기 그 사람이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던 그 표정들, 결혼기념일에 받은 꽃다발이 어쩐지 영혼이 빠진 것 같았던 그 느낌들, 그 모든 조각들이 그날 친구의 한마디로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의 식탁 위 그 빈 컵에는 사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저 그 컵의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자리를 지키는 임시 보관자였던 겁니다. 19년이라는 임시 보관 기간. 너무 길었던 임시 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친구는 차마 제 눈을 못 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결국 마음이라는 게 안 따라가지더라고요. 마음이 안 따라간다. 그 한 문장이 19년을 요약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제가 그렇게 따뜻하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 그건 의무였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 그 사람은 단지 결혼한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도시락을 받아들고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식탁에 앉고 명절에 같이 차례를 지내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책임의 절차였다는 것. 저는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고 제 발 아래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저의 정체였구나 싶었습니다. 분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9년 동안 누군가의 빛 아래서만 존재했던 그림자가 이제는 그 빛이 사라지면서 천천히 옅어지는 그런 느낌. 사람이 너무 깊은 곳에서 충격을 받으면 표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19년 동안 이응이응 엄마, 이응이응 씨 아내, 큰 며느리,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만 불려온 한 여자. 그 모든 호칭을 벗겨내고 나면 남는 게 무엇인지 저는 정말로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는 삶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무엇으로만 정의되어 온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자신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지하철 창문 앞에서 19년 동안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그 진실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은비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19년 동안 그 이름은 단 한 번도 제 인생의 주어가 되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안방 화장대 위에 결혼 사진을 들었습니다. 19년 전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자의 옆에는 양복을 입은 그 사람이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저는 그 사진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19년 동안 그 사진을 매일같이 봐왔는데 그 사실을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의 시선은 카메라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살짝 비껴나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9년 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사진 밖 어딘가에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사진을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부수지도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액자를 뒤집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직접 묻고 싶은 말이 있다며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표정을 저는 결혼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거실에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이 나눈 단 30분의 대화에 대해, 그리고 그 30분이 19년의 침묵보다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해 천천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 여자가 그림자에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그 마지막 문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2000년 전 한낮의 뜨거운 우물가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 저는 그 여자가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여자는 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명이 아니라 제가 19년 동안 들고 있던 그 빈 컵의 모양으로 말이죠. 거실에서의 그 30분 이야기는 사실 길게 풀어낼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했고,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잘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들이 그날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모두 너무 늦은 말이라는 걸 차분하게 알아차렸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잔도 따르지 않던 사람이 빈 컵이 깨지는 순간 갑자기 물을 부어주려 한들 그 물이 깨진 컵 안에 담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성경을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유일한 유산. 19년 동안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그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엄마의 손길이 묻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책장이 자연스럽게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엄마가 가장 자주 펴보셨던 페이지였는지 그 부분만 종이가 달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곳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아있던 여자. 한낮의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물을 길러 나온 여자. 저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여자가 더 이상 2000년 전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여자가 저였습니다. 평생 5번이나 사랑을 잃었던 여자. 매번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매번 빈 컵을 받아들었던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한낮의 뜨거운 시간에 혼자 우물로 나가야 했던 여자. 그 여자가 들고 있던 항아리가 19년 동안 제가 들고 있던 그 빈 컵과 정확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한 분이 그 여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것도 죄 많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자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여자에게 던진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 그분이 그 여자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그 여자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 장면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서 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던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성경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19년 동안 제가 마셔온 그 빈 컵의 정체가 그 한 줄로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그 컵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른 컵이었던 겁니다. 19년을, 아니 39년 평생을 누군가의 사랑으로 채우려 했던 제 갈증이 사실은 사람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이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성경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19년 동안 제가 진짜로 목말랐던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자리에 사람을 끼워 넣으려고 저는 평생을 갈증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한 장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빈 컵을 들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새벽길을 걸어 나오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9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인데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가슴 안쪽 어딘가에 처음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깊이 들이쉬어졌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쉬어진다는 게 그런 느낌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그 사랑을 19년 동안 사람에게서 증명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처음부터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사랑을 증명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비워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영원전부터 불린 사람입니다. 그 사실 하나면 빈 컵을 내려놓을 용기가 생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빈 컵을 내려놓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 앞에 함께 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